(1989년 8월) 연쇄살인범인 미야자키 스토무가 체포된다. 미야자키는 사이타마현과 도쿄도에서 어린 여자아이 넷을 유괴 후 살해, 이마다 유우코라는 가명으로 범행 성명문을 보내 많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미야자키는 왜 이리도 잔악한 사건을 일으킨 것인가? 사건은 1988년 8월 22일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에 살던 여자아이가 실종이 되면서 시작한다. 약 한 달 후인 10월 3일 한노시에서 7세의 소녀가 비슷하게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2달 후 가와고에시에서 4세 여아가 또 실종. 그러던 중 실종으로부터 6일 후 세 번째로 행방이 묘연해졌던 여자아이의 사체가 사이타마현의 나고리촌의 삼림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어 연속 실종 사건은 살인사건이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 후인 1989년 2월 처음으로 실종되었던 여자아이의 자택으로 인골의 일부가 들어있는 박스가 배달되었다. 그리고 5일 후 이마다 유우코라는 인물에게서 신문사와 피해자 가족에게 범행 성명문이 배달되었다. 거의 4,800여 자에 이르는 그 문구는 각진 특징이 있는 글씨로 유괴나 살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배달되어 온 뼈가 실종된 여아의 뼈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해 6월에는 그때까지 사이타마현 내에서만 일어났던 여아 실종이 4건 만에 처음으로 도쿄 도내 시노노메에서 일어났다. 실종된 건 5세의 여아로 5일 후 사이타마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다. 경시청은 사이타마 현경과 공동조사체제를 구축한다. 한 달 후인 7월, 아직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던 중 도쿄 하치오지에서 소녀를 강제추행한 현행범으로 아이의 아버지에게 잡혀 경찰에 체포된 남자가 있었다. 그게 미야자키였다. 그리고 미야자키의 신변을 조사하게 되어 1989년 8월 오우미네 경부보가 미야자키의 본가를 방문했다. 미야자키의 집을 방문한 오우미네 경보부는 약 6천여 개의 대량의 비디오 테이프가 높이 쌓인 방을 본다. 다음날 오우미네 경보부는 미야자키의 조사에 임했다. 조사에 들어가고부터 7시간. 취미를 물어보자 카메라와 비디오라고 하는 미야자키. 어디서 촬영하는지를 물어보니 테니스의 숲이라고 대답했다. 그곳은 4건째 사건이 있었던 시노노메와 지척에 있었다. 오우미네 경보부는 비디오만 가득 있는 섬뜩한 방에서 생활하던 남자에게 뭔가 있다는 걸 느끼고 미야자키의 차에 묻어있던 혈흔에 대해 캐물어 갔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해나가자 미야자키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도쿄 이스카이치초의 미야자키 집안은 그 지역에선 명가로 알려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정회 의원, 아버지는 인쇄공장과 신문사를 경영. 장남인 미야자키는 후사를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런 미야자키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요촉골 유합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선천적으로 손바닥을 위로 향할 수 없는 것으로 미야자키는 어릴 때부터 이 장애를 남달리 걱정했다. 그런 미야자키 마음의 버팀목은 자상한 할아버지의 존재였다. 미야자키는 단과대를 졸업한 후 한 번은 취직에 성공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고 가업을 이어서 외근이나 배달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을 빼먹고 테니스룩 등 여성들의 사진을 찍는 것에 빠져들었다. 더욱이 그때 푹 빠졌던 게 비디오 수집이었다. 모으고 있던 건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 괴수 영화, 모두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본 TV였다는 것.
할아버지는 미야자키가 25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때 미야자키는 할아버지가 아끼던 개의 울음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베개맡에다 틀어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야자키는 조사실에서 시노노메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원에서 혼자 놀던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고 수상쩍게 여겨지지 않도록 5m 정도 뒤에서 걷게 한 다음 차에다 태운 후 한동안 달리다가 여자아이가 자기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은 미야자키를 동행해 아직 발견되지 않던 피해자의 사체의 일부를 수색. 그러자 진술한 대로 오쿠타마의 삼림에서 두개골이 발견되었다. 미야자키는 미성년자 유괴 살인죄, 그리고 사체 유괴 혐의로 체포되어 살인사건 조사본부가 있는 후카가와 경찰서로 이송된다. 거기서 미야자키는 모든 걸 말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죽고 3개월 후인 8월 22일, 최초의 사건을 사이타마현에서 일으킨다. 여아에게 말을 걸어 차에 태운 후 하치오지 방면으로 달리다 울기 시작해서 목을 졸라 살해. 그 동기를 조사에서 말한 실제 음성이 존재한다. 여성이 상대해주지 않아도 유괴한다면 간단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 이 범행으로부터 한 달 후, 계속해서 그 2달 후, 제2, 제3의 여아를 반복적으로 유괴 살해. 세 번째 여자아이를 살해한 2달 후, 미야자키는 반년 전에 살해당한 첫 번째 피해자의 유골을 박스에 넣어 그 아이의 자택 현관 앞에 놔둔 것이다. 박스를 배달한 것으로 사건은 대서특필되고 연일 보도되었다. 하지만 사이타마 현경은 그 뼈를 정밀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의 치형과는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에 있다고 발표한다. 그날 안으로 미야자키는 유골을 넣은 박스를 갖다 둔 것은 바로 나다 라며 이마다 유우코라는 가명으로 성명서를 낸다. 스스로를 도코로자와에 사는 이마다 유우코라고 칭하고 범인이 마치 사이타마현에 사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했던 것이다. 그 뒤 배달된 뼈는 그 아이 본인의 것임이 밝혀지면서 이마다 유우코라는 이름을 일본 전역이 주목하게 된다. 그럼 왜 미야자키는 이 이름을 사용했을까? 미야자키는 이상한 이름을 쓰면 편지를 보기도 전에 찢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해 뻔한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이었다. 특징적인 글씨체에 대해서는 좀처럼 사람들이 쓰지 않을 것 같은 글씨체로 하려고 했다고 진술. 그리고 도쿄에서 일어난 네 번째의 사건에서 여아를 사이타마현에다 유기하고 일련의 사건을 사이타마에 사는 여성의 범행으로 가장했다는 것에 대해 진술했고, 이렇게 4건의 여아 연속 유괴 살인 사건은 모두 미야자키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는 일관되게 죄의식을 자각 못하는 발언을 하고 관계자들을 참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몰고 갔다. 그리고 1997년 4월 14일 미야자키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2008년 6월 사형 집행. 유족에 대해 사죄의 말을 하는 일은 끝내 없었다고 한다. 미야자키 츠토무의 사형 집행으로 기억나는 일. 유소년기에 나는 미야자키 츠토무와 만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일은 거의 없지만 사형이 집행된 이상 더 이상 화제에 오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니 내 기억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됐다. 21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친구와 가까운 숲에서 놀고 있었다. 도로 바로 옆이 위로 오르는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그곳의 땅은 다른 땅과는 다르게 점토질로 흙놀이 안성맞춤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터였다. 경사면은 도로를 끼고 중학교와 주택들의 면에 있었다. 하지만 번화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주민 이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땅이었다.
당연히 그때도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도 받았다. 모르는 오빠가 길을 잃었다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작고 하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땡땡 공원 아니? 라고 말을 걸어온 것이다. 오빠가 찾고 있는 공원은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인접한 이 주택단지 안에서도 제일 큰 공원이었다. 집에서는 어린아이 발걸음으로 20분은 걸린다. 잘 아는 공원이라서 우리는 바로 오빠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었다. 역시 잘 모르겠네. 차에 타서 같이 가줄 수 있니? 하지만 모르는 사람 차에는 타지 말라고 들었어. 우리는 거절하고 다시 한번 길을 설명했다. 하지만 오빠는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놀자. 몇 시까지? 4시에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나도 친구도 시계가 없어서 5시에 소방서 사이렌이 울리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모르는 오빠랑 노는데 경계심이 없던 건 아닐 텐데 4시까지로 시간을 정해서 안심됐던 것 같다. 그럼 좋아. 같이 놀아.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 한동안 셋이 쭈그리고 앉아 흙놀이를 하는데 오빠가 이 경사면 안쪽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며 일어섰다. 점토질의 경사면을 오르면 나무가 울창해서 살짝 탐험하는 기분이 느껴지는 숲으로 되어 있었다. 조금 보고 싶은데 같이 갈래? 오빠의 말로 우리는 숲 안으로 들어갔다. 어른의 걸음은 아이들이 밟은 적이 없는 장소까지 가르고 들어간다. 이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무서워. 지금 몇 시야? 공원에 안 가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나에게 그는 괜찮아. 신경도 쓰지 않고 점점 숲 깊이 들어간다. 나는 불안해졌다. 어른의 시야 안에서 놀 예정이었는데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과 논다는 건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게 된다. 모르는 사람과 노는 게 왜 안 됐는지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그저 엄마와의 약속을 거른다는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불안의 이유였다. 이윽고 조금 넓은 곳으로 나왔고 꽃인지 풀인지를 따기 위해서였는지 우리는 다시 쭈그리고 앉아 놀기 시작했다. 셋이 빙 둘러앉아 우리는 오빠에게 이름을 물어봤다. 오빠와 나와 친구의 성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셋 모두 미아라는 글자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똑같아. 응, 맞아. 그렇게 친구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불안감은 희석됐다. 오빠는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엉덩이가 간지러워졌다. 나뭇가지라도 닿았나 싶어 봐도 그런 건 없었다. 이상하다고 몇 번이나 생각하는 동안 그게 오빠의 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치마 밑으로 몰래 손을 넣어 부르마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는 어른이란 것이 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른 남자는 어른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고 그게 야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야 할 텐데 왜 어린애를 만지는 건가 하며 오빠의 행위가 이상하기만 했다. 나는 내가 만져지는 게 싫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만졌기 때문이다. 간지럽히는 것처럼 몰래 만져서 근질거렸다. 하지만 항의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졌다. 어른 여자는 어른 남자가 엉덩이를 만진다면 화를 낸다. 반에서 남자애가 치마를 들춘다면 여자애는 화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어른이 아이를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도 되는 걸까? 이때의 갈등은 지금도 확연히 기억난다. 이 당시는
아직 아동 성애자라는 것의 존재가 지금처럼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는 어른이 있기도 했고 엄마들도 그것을 경계하고 있었겠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모르는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건 유괴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 어른의 존재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그 존재가 크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미야자키 츠토무의 사건 이후의 일이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엉덩이 만졌지? 안 만졌어. 만졌어! 괜찮지 않아? 부르마 입고 있으니까. 놀란 건 친구도 그 남자의 말에 찬성한 것이었다. 맞아. 우린 부르마 입고 있잖아. 친구는 나보다도 더 세상 물정이 어둡고 어렸다. 그녀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은 사촌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오빠가 놀아주는 것에 대해 경계심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이라면 그런 말에 넘어갈 리 없지만 친구의 지원도 있어 당시에 나는 납득하고 말았다. 이 이상 항의하는 것도 어른 행세 같아서 창피했다. 내가 계속해서 지금 몇 시냐는 공격을 해대서 오빠는 무겁게 허리를 펴더니 우리 셋은 숲을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원래 경사면으로 나왔을 때 헤어질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오빠는 아직 놀 수 있어 라고 한다. 일 있다며? 괜찮아? 일이 없어졌어. 휴대전화도 보급되기 전이었다. 그의 말은 부자연스러웠다. 아빠의 모습으로 인해 어른들에게 있어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나는 다시 그에 대한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 말고 더 넓은 데로 가자. 왜? 공이 있으니까 공놀이 하면서 놀자. 그는 탱탱볼을 가지고 있었다. 야구공 정도 크기였다고 본다. 땡땡공은 어때? 그는 처음 우리에게 물었던 공원을 꼽았다. 거긴 멀어. 차 타고 가면 돼.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된대. 이젠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 하지만 5시 되면 집에 가라고 했단 말이야. 내 저항에 비해 친구는 담백하게 말했다. XX 공원이면 가까운데 거기로 갈까? 라며 그에게 제안했고 나도 그 말에 타협했다. 그와 노는 게 재밌어 보이는 친구를 보고 있으면 내 경계심이 빗나간 것 같아 부르마 때처럼 친구를 따르고 말았다. 차에는 타지 않겠다고 내가 고집을 피워 공원까지 셋이 걸어갔다. 공원에는 시계가 있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4시는 넘어 있었다. 한동안 캐치볼을 하며 놀고 있었더니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다. 소방서 사이렌이었다. 5시가 됐으니까 가야 돼. 엠짱도 가자. 나는 친구를 재촉했다. 그런데 오빠는 아직 밝으니까 괜찮아. 그것보다 좀 더 넓은 데로 가자. 땡땡공원이 역시 좋겠네? 라고 권유해 온다. 나는 공원의 시계침이 점점 5시를 넘어가는 게 초조해져 빨리 돌아가자고 반복했다. 엠짱, 집에 가자. M짱이 유괴를 당한다면 어떡하면 좋지 하는 생각에 억지로 가자고 친구를 졸랐다. 친구는 망설이는 것 같았다. 나와 똑같이 통금 시간은 5시였는데 오빠의 권유도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엄마와의 약속을 깨는 게 싫었다. 난 갈래. 집에 가지 않으려는 친구를 놔두고 나는 달려서 공원을 나왔다.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머리 한구석에 친구를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저녁을 하고 있었다. 어서 와. 누구랑 놀았어? 엠짱하고. 모르는 오빠에 대한 건 말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후 방에서 놀고 있던 내게 심각한 얼굴을 한 엄마가 들어왔다. 너
미야자키라는 사람 알아? 이런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엄마 손에는 찢어진 공책이 쥐어져 있었다. 아, 얼마 전에 M짱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으로 엄마에게 설명했다.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며 듣고 있었다. 최근에 못 보던 차가 이 주변을 서성이나 싶더니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네 앞으로 이런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있어서 무슨 일인가 생각했어. 그런 일은 똑바로 알려줘야지. 죄송합니다. 사인은 안 탔고 5시에 집에 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건 참 잘했어. 그리고 M짱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러면서 엄마는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 후 친구도 나처럼 바로 집으로 갔고 같은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있었다고 한다. 어른들은 심각한 얼굴로 서로 계속 이야기했다. 집을 알아낸 이상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른들을 부르라는 말을 포함해서 그 편지는 엄마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일이 어른들 손으로 넘어간다면 어린애가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그 후로 이 일을 잊었다. 2년 후 나는 4학년이 되었다. TV에서 연일 어린 여자아이의 유괴 및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목욕을 마치고 TV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미야자키 츠토무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의 창백한 얼굴이 이쪽을 향했다. 그 순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 몸으로 흘렀다.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때는 그런 표현도 몰랐으니 그저 혼란스러워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그때 그 사람이야. 미야자키 츠토무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TV에서 몇 번이나 봤었는데 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 내가 받은 충격은 말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문 채 내 방으로 들어갔다. 홀로 2년 전 그 오빠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애썼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 창백하고 온화해 보이는 인상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비슷하기만 한 사람인 것일까? 하지만 나는 아까의 전율로 인해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이 미야자키 츠토무였던 것이다. 그 후로 엄마에게 한 번, 친구에게 한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털어놓는데 신중을 기했다. 2학년 때 만났다던 오빠 기억나? 엄마는 그때의 편지 어디 있을 텐데? 그게 미야자키 츠토무였다면 넌 살해당했을지도 몰라. 라며 서로 두려운 마음을 나눴다. 친구는 그랬어? 그 오빠 야마구치라고 하지 않았었나? 라는 반론을 했다. 둘 모두에게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 내 착각이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어렸던 내게 일어났던 기묘한 사건과 그 흉악범과 접점이 없다면 그 이상으로 좋을 수는 없다.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문득 4학년이었던 내 몸을 덮쳤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던 충격을 생각해본다. 그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그 오빠가 미야자키 츠토무가 아니었다면 내가 받았던 느낌은 뭐였을까?